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보합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0.8% 오른 3,202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800선 밑으로 내려온 79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 압박 강화로 전 거래일보다 6원 가까이 올라서 1,38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2.8도, 서울은 지금 비가 오는데요. 이번 주 서울 제외한 남부지방, 강원, 영동 비가 특히 많이 온다고 하네요.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소은의 오래오래였습니다. 박희정님께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비다운 비가 쏟아지네요. 맞아요. 습하긴 해도 햇빛이 없어서 선풍기만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035님도 비 오는데 배송하면서 목돈연구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시원해서 좋기는 해요. 근데 남부지방은 또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해서 참 이거 줏대 없는 날씨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내릴 때는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1035님처럼 배송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그렇고 물건 들고 이동하실 때도 그렇고 비 많이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뭐다? 여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꿈에도 나왔어요.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 거. 예.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한여름 몸보신 선물이죠. 여러분 로봇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치킨이에요. 치킨. 네,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지 사진과 함께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샵 1035, 샵 1035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이죠.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이어서 경제생활 속의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리스는 대낮에 야외 노동과 음식 배달을 전면 금지하는가 하면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더위를 피해 새벽 시간에 농사일을 합니다. 사람도 힘든데 채소나 과일은 잘 자랄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요즘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기후변화를 더 촉진할 거라는 과학자들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구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1,40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4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아닌 구글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된 이유는 뭘까요? 최근 검색 엔진보다 인공지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검색은 일반 구글 검색에 비해 10배가량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구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급증한 거죠. 실제로 챗 GPT 같은 거대한 인공지능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투입되는 전기,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비행기가 뉴욕과 런던 사이를 600번 왕복할 때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과 비슷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사진 이미지 한 장을 만들도록 시키면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 하나를 다 충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가 소모되죠.
재미로 인공지능에게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할 때마다 스마트폰 하나가 완전히 방전되는 셈입니다. 구글만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인공지능 회사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마 점점 더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하면서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낼 텐데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폭염 대책도 세워주는 날이 더 빨리 올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더 뜨겁게 달궈지는 날이 훨씬 빠르게 찾아올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고유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는 이제 0.8%대 상승, 코스닥은 이제 0.1%대 약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3,400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500억 원 가량 매도를 한 점이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차별화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0원대로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거버넌스 개혁 정책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보험, 증권, 지주 등이 지난주에 이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좀 재점화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국내 주요 수출 업종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관세 얘기가 주말 사이에도 좀 시끌시끌했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EU, 멕시코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멕시코에는 한 30% 때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8월 1일부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거의 소강 상태로 들어갔었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관세 발언 수위가 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주에 간략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먼저 일단 대부분의 이제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국가별로 예를 들면 브라질에 대한 50%, 캐나다 35%, 그리고 멕시코와 유럽 연합에 이제 30% 관세를 통보하는 등 트럼프의 이제 관세 엄포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처럼 이제 광폭의 상호관세 행보를 이제 재차 전개할 수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배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최근 발표된 이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네.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0% 증가한 이제 217억 달러로 그러니까요. 역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좀 강경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정책 목적이 여전히 협상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였는데 그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재차 이제 8월로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협상 전략 카드를 방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제 관세 수입 증가보다는 이 관세가 미칠 물가 영향이라든지 이 소비 위축 등 경기에 미칠 이제 악영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전과 같이 고관세 부과를 단행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단기적인 수준에 좀 그칠 것이다, 변동성 확대 요인에 그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구리 50%도 뭐 언뉴스에서도 잠깐 다뤄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미국의 광물 산업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물음표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뭐 펜타닐 얘기 서한에 썼다고는 하는데 멕시코 입장도 우리가 잘 협의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시장에서는 잘 안 믿는 것 같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연준 안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뭐 미국 경제 상황이 내릴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이하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회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조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어떤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또 후퇴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다수 위원들이 현재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양호하고 고용 시장도 이제 견조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영향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고요. 다만 이제 조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일부 소수파 의견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로 연준 이사가 이제 현재 기준금리 레벨이 좀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러면 뭐 7월에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조기 금리 인하 압박도 굉장히 수위가 거세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연준 의장을 조금 조기에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설도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바보 멍청이라고 자꾸 선을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7월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보편관세 10%의 영향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3분기에 조금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3분기 즉 9월 말쯤에 이제 연준은 연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쯤에 이번 주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세 효과가 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라서 이번 지표 나오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지표가 전부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결국 이제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랑 소매 판매 모두 전월 대비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혼재된 지표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증시의 조금 중요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변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한다면 관세 충격이 조금 심화된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 상승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의 이제 단기적인 조정 명분으로 조금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발적인 영향, 즉 이번 지표가 뭐 단순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번 달 지표가 이제 세부적인 결과 해석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지표 내에서 뭐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시켰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려는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을 보면 이쯤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관세 적용되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미리 팍 땡겨다가 확보해온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그 여력이 좀 약해질 타이밍이니까 이 지표를 보고 기업들이 관세가 오른 만큼 이거를 물건 가격에 얼마나 덧붙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얼마나 돈을 썼냐 이 포인트를 이제 잘 봐야 하는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관세 CPI 그다음에 연준 등이 이제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불확실성 등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 증시 보면 좀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여러 요인을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 증시가 최근까지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어요. 이게
결국에서는 뭐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트럼프는 결국 관세를 유예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러면서 사실 시장의 관심이 뭐 관세 이런 것보다는 AI에 대한 관심으로 좀 초점이 이동을 하면서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한 게 어떻게 보면 미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이미 과거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치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가격 부담에 노출되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그 실적 전망치가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3년도 4분기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결국 이렇게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즉 경계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관세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흔들리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시장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번 주 오늘도 그렇고 장중 2,000선 넘어서면서 이제 종가도 막 3,200선 2,000선이 아니라 3,200선 돌파를 했는데 그 지난 주말에 JP모건이 보고서 하나 냈는데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봤더니 앞으로 2년 내에 50%는 더 오를 거다 코스피가. 그래서 5,000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어떤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그러면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 시각이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한국도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 자체 정도는 이제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상승 흐름 자체는 사실 미국보다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도 가량 이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지난달 이제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01년도 이후에 역대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진입을 했고 네. 실제로 최근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6월 이후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좀 상승을 한 동력에는 기본적으로 뭐 정부에서 추경 편성도 하고 네.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요. 실제로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이 고객 예탁금도 지난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 수준인 때만큼 이제 65조 원 수준까지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상법 개정과 같은 이제 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가 크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 전환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어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이 후속적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의 증시 상승 동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정책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뭐 이제 PBR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BR 기준으로 1.2배 수준인 3,300선까지는 어느 정도 터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이 3,3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 실적 시즌에서 뭐 주요 수출 기업들이 이제 관세 등의 영향으로 이 실적 눈높이가 어느 정도 조금 하향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코스피가 좀 구조적으로 3,300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 나와서 말인데 관전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뭐 화요일부터 이제 금융주의 실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네. 한국도 뭐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가 기업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기업들이 향후 이제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빅테크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미국 증시 상승을 이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AI 투자를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 지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AI를 통해 기업 수익성 개선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한국도 뭐 유사합니다. 결국 이제 수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네. 관세가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외에도 상반기 조금 주도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조선이라든지 이제 방산과 같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선, 방산 등이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 높아진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 발표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증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킨데이라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사진 보내주시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진 얼굴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반갑게 다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사진만 보내시고 마음이 급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사진만 보내시고 메시지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과 함께 뭐 하고 계신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텍스트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사진만 딩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찬 가게에서 나물 반찬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이곳은 해가 쨍쨍해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와, 어딜까요, 김미숙님? 박도훈님께서는 또 반대로 현장에서 비를 맞다가 다시 사무실 들어가다가 이제 지식을 또 쌓기 위해서 몰래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시대요. 근데 두근거리신다고 걸릴까봐 두근거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목소리를 듣고 두근거리시는 거예요? 후자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더위 때문에 지치셨죠? 그런데 이 폭염이 단순히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어지는 이상 고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고 그 여파로 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늘고 결국 탄소 배출도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경제까지 흔드는 시대.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열을 뜻하는 단어하고요. 물가 상승을 뜻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이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어요. 1번 스태그플레이션, 2번 히트플레이션, 3번 런치플레이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를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쉬는 시간에 서로 아이들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세영 변호사가 조언해드릴게요. 자,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정도도 학폭인가요? 라는 말이 많다고 그래요. 학교폭력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난이라 하더라도 지속성, 고의성, 반복성이 있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가 있잖아요. 네. 이 폭행죄나 또 관련 범죄의 개념보다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치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학폭위가 열리면 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이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여기까지가 좀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4호는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중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8호 전학까지가 가장 큰 처분이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호 퇴학까지 총 9단계 처분이 있습니다. 이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조치사항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는데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까지만 이제 기재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고요.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까지 기재가 되고 네.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까지 기재되고 9호 퇴학 처분은 영구 기재됩니다. 학폭 처분이 요즘에 이제 대입에도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대입에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건가요? 이게 2024년 이전에는 네. 출석 정지 이상 뭐 전학까지도 중대 학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졸업 후 2년까지만 기재됐기 때문에 네. 중학생 때 만약에 학폭으로 뭐 전학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졸업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입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이후에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에 대학에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뭐 1호 서면 사과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폭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참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부모들 간의 문제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랬을 때 가해자 측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순순히 하지 잘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장난이었대요. 애가 잘 몰라서 그랬대요. 이런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피해 학생 측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고통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면 폭력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중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놀림과 장난을 지속했었는데 가해자 측은 뭐 친한 사이여서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포, 불안,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경우도 들었어요. 엄마가 그 가해 학생을 마주쳐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줘라고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뭐 피해 학생 부모님 쪽에서는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상대 학생 쪽으로 직접 접촉하시는 쪽은 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 쪽에서 맞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요즘 이게 너무 빈번한데요. 피해자 쪽에서 학폭으로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되려 너도 나 괴롭혔잖아 라고 하면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양쪽으로 조사가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폭을 가보면 그냥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지 않고 관련 학생 1, 관련 학생 2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부분에서 또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당한 피해 학생 쪽에서 방어를 하는 게 힘이 빼앗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심각한 폭력을 당하던 와중에 네. 이제 피해자가 방어를 하다가 휴대전화로 가해자를 한 대 때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쌍방폭행으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폭위에서 일정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피해 학생의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취소된 사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자가 왔는데 이준웅님께서 초 3학년 아들이 체육 시간에 잡기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이제 여학생의 상반신 가슴을 터치했다. 그런데 상대 학생 부모가 이거를 학폭 신고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외부 조사관한테 조사받고 경위서를 썼대요. 결론적으로 처분은 없었는데 그 후로는 여학생 옆에는 가지도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지 답답하네요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여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아무래도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또 아들 엄마들도 오히려 절대 만지지 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도 대지 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이게 성폭행이나 성폭력 관련된 쪽으로 가면 더욱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뭐 피해 학생 쪽에서는 이게 실수였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관계는 뭐 그 학교에 모든 CCTV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터치하지 마라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정말 유치원 때부터 절대 몸을 만지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고 신신당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참 이런 경우가 있군요. 그런 경우 요즘에 참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쓰기 시작하니까 사이버 폭력 이런 것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죠. 네, 이 학교 폭력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규정 안에 이미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카카오톡, 틱톡 등 각종 SNS 많이 쓰고요.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걸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서 모욕, 명예훼손, 협박을 하거나 뭐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명예훼손성 합성 사진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도 있어서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사이버 학폭이고 이게 문제가 뭐 실제로 때려서 맞는 건 몸에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고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그래서 특히 더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사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47.5%가 자해나 극단적 선택 충동을 겪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고요. 또 이 게시물이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퍼다 나르다 보면은 여러 플랫폼에 유포가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삭제를 하더라도 플랫폼 자체에 요청하기도 어렵고 누가 이걸 자꾸 유포하는지에 대한 가해자 특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대응을 하기도 더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한다고 해도 그걸 모르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참 부모님들이 휴대폰 검사도 종종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으로 최근에 또 지옥의 대화방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SBS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3월 경기 오산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학년 A군이 친구 C군과 함께 B군을 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수위 높은 욕설과 또 그 B군의 어머니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집단 괴롭힘을 벌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B군이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지자 B군은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와 경찰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네, 학교는 학폭위에서 이 A군에게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 그리고 B군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및 모욕, 성희롱 혐의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근데 이 접근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학교의 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랑 이제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조치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학교 측은 뭐 A군은 B군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지침은 내렸지만 이게 학교 구조상 뭐 식당이나 운동장,
이동 이동하는 과정 이런 동선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네. 두 학생이 자주 마주치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엄마 또 봤어 이러면서 등하교 중에도 가해자와 마주치게 돼서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그냥 뭐 접근 금지 조치만으로는 사실은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점점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를 공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물리적, 시간적으로 이 가해 학생이 있는 공간에 피해 학생이 닿을 수 없도록 동선을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고 피해 학생에게 별도 공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해 학생에게 뭐 등교 하교 시간을 이렇게 강제해서 좀 짧게 지정해 준다는 등의 어떤 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야 이게 정말 학교 선에서만 이렇게 처리돼서 될 일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학폭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심각한 폭행, 공갈, 강요, 성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이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나뉘어요.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요.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바로 가지는 않고요. 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경찰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돼서 가정법원이 뭐 보호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단기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했을 때 어떤 민사소송 같은 그런 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네, 이게 징계를 주는 뭐 학폭위 징계나 형사처벌은 징계를 주는 절차잖아요. 네. 그것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뭐 치료비나 심리 상담비 같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비용과 더불어서 별도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사소송 하려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증거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정신과 진단서 아니면 상담 기록, 영수증, 그리고 문자나 SNS 캡처본 그리고 학폭위 결과서가 바로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특히나 정신적 손해 자체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일기라든지 네. 뭐 그때 녹음해 놓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큰 판결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하셔서 진행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0297님께서 따님이 중학교 교사인데 학폭 정말 심각하다고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교사들도 힘들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감독 소홀이나 이런 것처럼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학교나 교사가 사전에 폭력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를 했는지 또는 인지하고 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이 인정이 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또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학폭위 조치가 모두가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따로 상담하는 기관도 또 민간 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마음 치료도 하고 상대방도 그 가해자도 그렇고 만약에 학폭위 조치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학폭위 결정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도 증거가 아주 중요하고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을 의심되는 상황이 이제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감독을 했을 때 저희 아이도 뭔가 제가 휴대폰 검사하면서 이거 학폭 아니야 하고 의심돼서 너 괜찮니? 라고 했을 때 괜찮아 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별로 문제 없이 다 흘러갔는데 학교 폭력을 발견하거나 부모님이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뭐예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피해 사실이 심각하면 즉시 학교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 117 센터라고 별도로 학폭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긴가민가 네. 그리고 학폭까지 열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사과를 받고 화해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꼭 남겨두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향후에 재발이 일어났을 때는 맞아요. 그걸 포함해서 상습적인 폭행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끝으로 이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학폭이 이게 단순한 아이들 다툼이 아닌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네. 피해자의 경우에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가해자도 사실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이라면은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라고 가해 학생 측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 걱정만 하지 말고 내 아이가 피해를 주진 않을까라는 것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열을 뜻하는 단어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단어로 만든 용어로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신조어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히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6755님 그리고 8201님 9274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념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자, 반가워 목돈연구소에서 드리는 치킨데이 상품 치킨 세트 받으실 분은요. 4034님 지금 사진에서 손두부들 사이에 제 사진 이렇게 휴대폰으로 올려놓고 사진 찍어주셨거든요. 손두부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늘 회사에서 듣고 계신다면서 꾸준히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니터 사진 쫙 보내주셨어요. 2212님. 그리고 와 이분은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이분께 꼭 드리고 싶다 이 생각했었는데요. 1991님이에요. 지금 남양주에서 전기 배선 점검하고 계신데요. 집중해야 되는 일이라서 항상 103.5 라디오 들으신다고요. 이렇게 세 분께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뜨거운 감자의 비눈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